그날 저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고 묵직한 택배 상자 하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발신인은 처음 듣는 병원이었죠. 아버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그 한 줄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서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고 있던 감정이었을까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같은 집, 같은 건물,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선 앞에서 멈추지 못했던 저와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커피 머신의 예열 소리만 낮게 웅웅 울리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느리게 바닥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정리하며 괜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바쁜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고 또렷한 딩동 소리가 정막을 뚫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작은 박스를 받쳐 들고 있었는데 크기에 비해 꽤 묵직해 보였죠. 정태윤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바버님 이름이었습니다. 3층에 안 계세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박스를 건네받는 순간 손바닥이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작았는데 무게감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박스 표면은 차갑고 단단했고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 같은 게 풍겼습니다. 병원 특유의 깨끗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냄새였죠.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발신인을 확인하게 됐어요. 해바라기 클리닉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스를 가볍게 흔들어 보니 안에서 병이 부딪히는 듯한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제 시선은 박스 테이프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건 분명히 아는 사실이었어요. 남의 택배, 그것도 시아버지 택배를 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가락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약이면 빨리 전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테이프 끝을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는 하얀 케어 박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였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지런히 보였죠. 연고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성 확대 수술 후 관리 방법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확대 수술. 설명서를 더 읽었습니다. 수술 2주 차부터 케어 시작. 아침 저녁 연고 도포. 붓기 관리, 눈이 빠르게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박스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고객 확인서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해바라기 클리닉 정태윤 고객님 수술 후 5년차 정기 케어 세트 수술 사이즈 16cm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카운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16c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5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거칠게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그 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 밤이요. 밤 11시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저는 아버님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셨던 그 장면?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부서질 것처럼 강하게. 그 손의 떨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저와 아버님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빈소를 지키고 조용히 앉아 서로 말없이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 둘만 남았을 때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둘만 남았네. 그 목소리는 너무 쓸쓸해서 듣는 제 마음까지 허물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죠. 그 이후로 우리는 같은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1층 카페에서 일했고 아버님은 3층에서 지내셨죠. 처음 몇 달은 서로 말도 많이 안 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말로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카페는 오늘 좀 어땠냐? 무심한 듯 건네는 말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늦게까지 카페 정리를 하고 있으면 3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같이 버려주고 커피 원두 포대를 들어 옮겨주셨습니다. 그 손이 참 컸습니다. 두껍고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이 저는 그 손을 여러 번 잡았었습니다. 슬픔 때문에, 의지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카운터 위에 놓인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는 순간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손 그리고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명서를 다시 접어 박스 안에 넣으려는데 손끝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갑자기 아버님이 남자로 떠오른 걸까요? 저는 급하게 박스를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붙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아직도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사흘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울 기운도 없고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밥을 먹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계단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까지. 특히 계단 소리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3층에서 들려오는 아버님의 발소리.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덜 외로웠습니다. 저는 1층 카페로 내려가 일을 시작했고 아버님은 은퇴하신 뒤라 대부분의 시간을 3층에서 보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일부러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우리는 아주 사소한 말들로 하루를 나눴습니다. 카페는 오늘 좀 어땠냐? 네, 한가했어요. 춥다. 감기 걸리지 말고 이 짧고 무심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 문을 닫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버님이 말없이 서 계셨어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버님의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조용히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비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카페 문을 일찍 닫았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난감해서 문 앞에 서 있는데 위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우산을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툭 던지듯 말하며 우산을 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우산은 생각보다 작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빗소리 때문에 서로 말이 줄어들었고 대신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의 걸음에 맞춰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 오는 날이 싫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무거운 원두 포대를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끙끙대고 있으면 어느새 뒤에서 아버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건 나 시켜라.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손은 참 컸습니다. 두껍고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지할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카페 불을 끄고 올라가기 전 잠시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위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전기가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깜깜해졌죠. 놀라서 휴대폰을 찾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수연아, 괜찮냐?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후 비상등이 켜지고 희미한 빛 속에서 아버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슬픔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편했고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기억이 그 택배 상자를 열어본 그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그날 이후로 제 시선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표정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게 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장면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카페에 쓸 우유 박스를 옮기다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겁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우유가 터져 흘러내렸어요. 당황해서 쭈그려 앉아 닦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있어라. 아버님이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 제 손에서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 핏줄이 도드라진 단단한 팔뚝. 저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괜히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냐? 아버님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의 움직임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원두 포대를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무게가 20kg가 넘는 포대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 허리 한 번 굽혔다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리는 그 힘.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존경 같은 감정보다 먼저 다른 감각이 스쳤습니다. 가까이 지나갈 때 느껴지는 체온. 은은하게 나는 비누 냄새.
그건 분명히 제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냄새였는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계산대에서 컵을 건네다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었나. 괜히 손을 빼면서도 그 온기가 한참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컵 정리를 하느라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 없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러지? 나 혼자 중얼거리며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그 침묵이 이제는 묘한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마주칠까 봐, 아니, 마주치고 싶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올라가려는데 계단에서 아버님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멈췄어요. 늦었네. 네. 정리가 좀 오래 걸려서요. 계단은 좁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비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가 닿았습니다. 정말 잠깐. 그런데 그 감촉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어깨. 숨이 막히는 것처럼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팔, 손, 어깨, 체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내려오실까 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남자로 그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거리감이 이제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이 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내려와 신문을 보셨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컵을 닦고 있는데 아버님이 계산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괜히 다시 컵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유 없이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늘 하시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들렸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손이 괜히 느려졌습니다. 컵에 커피를 따르다가 살짝 넘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러지? 컵을 건네는 순간 손이 또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손을 거두셨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 너무 급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묘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카페에 자주 내려오셨는데 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내려오시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올라가셨습니다. 시선도 예전처럼 편하게 두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산대에 서 있으면 괜히 창밖을 보거나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냐? 네, 거의 다 했어요. 아버님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괜찮다고 말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카페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같은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 걸레가 바닥을 미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닦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아버님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먼저 해라.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며칠 뒤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내려오고 있고 아버님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둘 다 멈칫했습니다. 계단이 좁아서로 몸을 비켜야 했습니다. 제가 벽 쪽으로 붙자 아버님이 몸을 살짝 틀며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손등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순간 아버님이 멈추셨습니다. 저도 숨이 멎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버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할 수 없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침묵하게 되고 더 눈을 피하게 된다는 걸.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존재처럼.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빗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카페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커피 머신에서 나는 낮은 진동 소리까지.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쯤 우유가 떨어진 걸 알게 되어 근처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잠시 망설였지만 더 미룰 수가 없었죠. 급하게 우산을 찾다가 그만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금방 다녀오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마트에 도착했을 때쯤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빗줄기가 생각보다 굵었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툭 던지듯 말씀하시며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우산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결국 다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팔과 제 팔이 계속해서 스쳤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이 자꾸만 얕아졌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팔에 닿는 단단한 감촉. 은은하게 나는 비누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마음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괜히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조심해. 아버님의 손이 제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손목을 감싸는 아버님의 손, 크고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도 저도 그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손의 감촉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들릴까 봐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손을 놓으셨습니다. 괜찮냐?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작게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걷는 동안 어깨는 계속 닿아 있었고 팔은 계속 스쳤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태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산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가까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아버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같이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머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제 머리 위에 묻은 빗물을 털어주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 그 손길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무언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산 아래의 거리, 손목을 감싸던 손, 어깨에 닿던 체온. 그 따뜻함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비 오는 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아버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마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바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내려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내려오시려나? 혹시 마주치게 되려나? 피하려고 할수록 존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긋났고 카페에서도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늦게 카페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나 피하는 것 같구나.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버님이 한 발 다가오셨습니다. 수연아, 그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감정이 갑자기 위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남자로 보이는 제가 너무 무서워요.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바로 앞에 서 계셨으니까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버님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 안이 울렸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불편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외로움 속에서 너무 오래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습니다. 우린 선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한다는 걸. 하지만 이미 마음이 그 선 앞까지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말도 줄이고 시선도 줄이고 거리도 더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함께 지내며 쌓인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묘한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조심스레 아버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어. 그 말에는 단순한 공감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감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느낀 외로움과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가져온 긴장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마음은 서로를 향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과 윤리적 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고 말과 시선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어깨가 닿고 팔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졌지만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꺼내놓은 솔직한 감정을 담아 서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 제 머리 위에 묻은 빗물을 털어주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과 세심함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담은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싹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인이라는 관계로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끝, 어깨,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살피며 지켜주고 의지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외로운 날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오후 아버님이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오늘 하루 어땠냐? 이 짧은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작은 관심과 배려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괜찮았어요. 그 작은 웃음 속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지만 그 의식은 두려움보다는 안정과 위로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갈 때 계단에서 마주치면 짧은 미소와 작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길게 머물지 않아도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감정을 나누면서도 현실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일상이 되었죠. 말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인이 될 수는 없지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성숙하고 안전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의 존재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버텨온 동지이자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시선, 손끝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잠깐 스쳐가는 어깨의 감촉.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묶지 않았지만 삶의 동반자로서 가장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들어 때로는 조용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단단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과 마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과 따뜻함은 어떤 연인 관계보다 깊고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로맨스나 열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는 조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끝. 붉은 심장 구독과 엄지손가락을 위로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람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금기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